엘리엇 부부. 해밍웨이. 엘리엇 부부는 아기를 갖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했다. 엘리엇 부인이 견딜 수만 있다면 그들은 언제든 시도했다. 보스턴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갈 때도 엘리엇 부인이 너무 심하게 멀미를 해서 배에서는 그다지 자주 시도하지는 못했다. 그녀는 미국 남부 출신으로 모든 남부 여자들이 그렇듯 그녀 역시 바다에서 너무 빨리 멀미를 일으켰다. 그녀는 밤중에만 돌아다녔고 아침이면 지나치게 일찍 일어났다.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엘리엇의 어머니로 여겼고, 그들이 결혼한 사이임을 아는 사람들은 그녀가 아기를 가졌을 거라고 믿었다. 그녀의 나이는 40살이었는데 여행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폭삭 늙어버렸다. 엘리엇이 그녀가 운영하는 찻집에 떠나들게 된 오래전부터 그들은 서로 아는 사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가 그녀에게 키스를 하면서 둘은 여러 주에 걸쳐 잠자리를 같이 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무척이나 젊어 보여 전혀 제 나이로 보이지 않았었다. 결혼 당시 허버트 엘리엇은 하버드 대학 법학과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간 1만 달러를 버는 시인이었다. 그는 아주 긴 시를 아주 빠르게 썼다. 그는 25살이었지만 엘리엇 부인을 사귀기 전까지는 여자와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었다.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에게 순결을 기대하듯 자신 역시 순결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다. 그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자신에게 되뇌었다. 물론 그는 엘리엇 부인과 키스하기 전에도 다양한 여자들과 사귀었으며 사귄 지 얼마 안 돼 자신은 깨끗한 삶을 살아왔다고 털어놓았었다. 그러면 그의 모든 여자들이 그에게 흥미를 잃었다. 그는 여자들이 시궁창처럼 상계 뻔한 남자들과 약혼하고 결혼하는 것을 보고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곤 했었다. 한 번은 아는 여자에게 대학 시절 불량배로 지냈으며 좋지 않은 사건에 연루된 것이 거의 확실한 남자에 대해 경고를 하기도 했었다. 엘리엇 부인의 이름은 코닐리아였다. 그녀는 남부에서 지낼 때는 가족들이 자신을 칼루티나라는 애칭으로 불렀다고 말해주었다. 그가 결혼한 후 코닐리아를 집으로 데려가자 그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들이 외국에 가서 살 예정이라고 하자 무척이나 반가워했다. 그가 그녀를 위해 어떻게 순결을 지켜왔는지를 얘기하자 코닐리아는 그를 와라 끌어안으며 말했다. 내 귀여운 소년. 코닐리아 역시 순결한 여자였다. 그렇게 다시 키스해줘요. 허버트는 그게 언젠가 친구한테 들은 키스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그는 다양한 방법을 실험하며 기뻐했고 두 사람 모두 가능한 한 많은 방법을 개발해 나갔다. 가끔 오랜 시간 키스하고 있을 때면 코닐리아는 자신을 위해 순결을 지켜온 얘기를 다시 해달라고 조르곤 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녀는 늘 다시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했다. 허버트는 처음에는 그녀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 그런 식으로 그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좋은 친구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여자친구가 찻집을 대신 봐주고 있을 때 그들은 가게 뒤편 조그만 방에서 축음기를 틀어놓고 춤을 추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의 눈을 올려다보자 그는 그녀에게 키스를 하게 되었다.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결심한 게 언제였는지는 기억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그녀와 결혼하게 되었다. 그들은 보스턴의 한 호텔에서 첫날 밤을 보냈다. 둘 다 실망했지만 코닐리아는 결국 잠에 빠져들었다. 잠을 이룰 수 없었던 허버트는 신혼여행을 위해 새로 마련한 목욕 가운을 입은 채 몇 번이나 방을 나와 복도를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다가 객실 문 앞마다 놓여있는 크고 작은 두 켤레의 구두를 보게 되었다. 그 장면에 가슴이 뛰어 그는 황급히 방으로 돌아왔지만 코닐리아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깨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평정심을 되찾고는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 다음날 두 사람은 그의 어머니를 방문했고 그 이튿날 유럽으로 떠나는 배에 올랐다. 그들은 아기를 갖기 위한 시도를 했다. 두 사람 다 그 무엇보다 아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코닐리아는 자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들은 프랑스 서북부 쉐르부르에서 하선해 파리로 갔다. 파리에서도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했다. 그들이 다음 행선지로 정한 곳은 함께 배를 타고 왔던 많은 사람들이 가 있고 대학 여름 학기도 개설되는 프랑스 중동부의 디종이었다. 막상 그곳에 도착하고 보니 딱히 할 일이 없었다. 하지만 허버트는 엄청난 양의 시를 썼고 코닐리아가 그것을 타이핑했다. 그가 쓴 시는 모두 엄청나게 긴 장시였다.
그는 오자에 무척이나 예민해 오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모든 페이지를 다시 타이핑하라고 했다. 그 바람에 그녀는 울기도 많이 울었다. 두 사람은 디종에서도 아기를 갖기 위해 매우 노력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파리로 돌아왔다. 배에서부터 친구가 된 이들도 파리로 돌아왔다. 하버드나 콜롬비아 혹은 우베시 대학을 졸업한 그들은 모두 디종에 실정이 나 있었지만 어쨌거나 이제 코트도로의 디종 대학에서 공부했다고 말할 수 있었다. 랑그도크나 몽펠리에나 페르피냥에도 대학이 있었다면 그들 중 꽤 많은 이들은 그중 한 곳에 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곳들은 파리와 너무 멀었다. 디종은 파리에서 4시간 30분밖에 걸리지 않는 데다 기차에서 식사도 할 수 있었다. 그들은 외국인들로 북적대는 로통드 카페를 피해 그 건너편 돔 카페에서 며칠 동안 죽치고 있었다. 그러다가 엘리엇 부부는 뉴욕 헤럴드지 광고를 보고 서부 투렌에 있는 별장을 빌렸다. 엘리엇은 파리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고 그들 모두는 그의 시를 높이 평가했다. 엘리엇 부인은 남편에게 보스턴에 편지를 보내 예전에 자기 찻집에서 일했던 여자친구를 불러오자고 했다. 친구가 온 뒤로 엘리엇 부인은 훨씬 밝아졌고 때때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친구는 코넬리아보다 몇 살 더 연상이었는데 코넬리아를 자기라고 불렀다. 그녀 역시 아주 유수 깊은 남부 가문의 여자였다. 그들 셋은 엘리엇을 흡이라고 부르는 여러 친구들과 함께 투렌의 별장으로 내려갔다. 그곳의 매우 평평한 땅과 무더운 날씨는 캔자스와 무척이나 비슷했다. 엘리엇은 그의 책 한 권의 분량의 시를 갖고 있었고 미리 수표를 보낸 출판사와 계약을 맺어 보스턴에서 시집을 출간하기로 했다. 오래지 않아 친구들은 하나둘 파리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투렌이 처음에 비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나머지 친구들은 젊고 부유한 미혼의 한 시인과 함께 드루빌 인근의 해변 휴양지로 떠나 거기서 무척이나 행복하게 지냈다. 엘리엇은 그 별장을 여름 내내 빌렸기에 계속 투렌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와 엘리엇 부인은 크고 더운 침실의 넓고 딱딱한 침대에서 아기를 가지기 위해 열심히 관계를 가졌다. 엘리엇 부인은 타자기의 자판에 많이 익숙해져서 속도는 빨라졌지만 호자는 훨씬 더 많아졌다. 그래서 결국 그녀의 친구가 모든 원고를 타이핑하게 되었다. 친구는 타이핑 솜씨도 좋았고 능률적으로 일하는 데다가 그 일을 즐기기까지 했다. 엘리엇은 화이트 와인을 마시며 자기 방에서 따로 지내곤 했다. 밤을 새워 엄청난 양의 시를 쓰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는 완전히 탈진해버렸다. 엘리엇 부인과 그녀의 친구는 중세풍의 널따란 침대에서 함께 잤다. 그들은 때로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저녁이면 엘리엇과 엘리엇 부인 그리고 그녀의 친구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정문의 플라트너스 아래서 식사를 했다. 엘리엇은 화이트 와인을 마셨고 엘리엇 부인과 그녀의 친구는 얘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모두 무척이나 행복했다.